한 달 전 경제매체 뉴스토마토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전 의원이 김 여사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는 익명의 현역 의원 2명의 발언을 인용했는데 김해로 옮겨라,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경남 창원이 지역구였던 김 전 의원은 4월 총선에서 여당 험지로 분류됐던 김해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컷오프된 바 있습니다. 야권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 전 의원이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 공천도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컷오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텔레그램을 본 익명의 의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람들의 견해는 일치하거든요. 이거는 공천 개입이라 하기는 약간 애매하다. 이렇게 잠잠해지는 듯했던 공천 개입 의혹. 그러다 순식간에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이슈가 됐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의혹으로 시작해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취재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발단이 된 공천 개입 의혹부터 살펴볼까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지난 4월 총선을 둘러싼 의혹이 먼저 제기됐는데요. 이보다 앞선 선거에서도 비슷한 개입 의혹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 수조물을 떠서 마시는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갑시다. 이거 못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물이야. 2022년 6월 여당 텃밭인 경남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로 10여 년 만에 국회에 복귀했던 김영선 전 의원입니다. 정말 애타고 힘든 그런 고통 속에서 저희가 다시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천 과정에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첫 번째 의혹입니다. 공천 사실이 발표되기 하루 전 명 씨와 동료들의 통화. 명 씨는 대통령 부부와 직접 통화를 해서 자신이 김 전 의원의 전략 공천을 확정시켰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갖고 대통령 나는 김영선을 했는데 이랬대. 윤상이 끝났어. 윤핵관으로 불렸던 국회의원 2명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다른 후보를 공천하도록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공천관리위를 압박한다기에 자신이 직접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소문내면 안 돼. 후보들 난리 나쁩니다. 입 조심하라 하고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 아마 점심때 발표하겠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다음 날 김 전 의원 공천은 확정됐고 통화 상대방 중 한 명인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캠프에서 회계 책임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공천 결과가 바뀐 일이 없다며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강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와 통화한 거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준 녹취에 김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서 전화를 받았는지 되묻고
잘 될 거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이 혹시 그러니까 김 여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 네. 그 음성 자체가 김 여사 음성이었어요. 이에 대해 명 씨는 이런 녹취는 세상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엔 김 전 의원과 명 씨 사이에 수상한 돈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부터 1년 반 동안 김 전 의원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500만 원이 매달 명 씨에게 전달된 겁니다. 모두 9,6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저 세비 얼마 받았는데 920 정도 들었습니다. 내가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2분의 1, 네. 예. 그래서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네네.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 바로 끝내놨어. 그 명본부장이 돈 받는 거를 어떻게 받으라고 그러더나? 제가 찾아서 명고무장님한테 현금으로 찾아서 되는 걸로. 보냈거든? 네네. 현찰로 뽑아서 주라고.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공천 줄 사람이 나 말고는 딱히 없었다며 9,600만 원은 강 씨가 자기 돈으로 선거 비용을 썼다고 해 갚아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빌려준 돈을 받은 거라는 입장입니다. 얼마 전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 씨, 회계 책임자 강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회계 책임자 강모 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명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에 대해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했다가 다음 날 농담 삼아 한 이야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공천 개입 의혹은 바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김 전 의원은 22대 총선에서도 창원 의창구 출마를 준비하다 갑자기 김해 출마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때 명 씨는 김 전 의원이 창원에서 컷오프 된다는 사실을 김 여사로부터 미리 들었다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발표돼.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해로 지역구를 바꾸라고 했다는 텔레그램의 존재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명 씨 역시 이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당시 명 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의 내용은 공개됐습니다. 김 의원이 김해로 옮겨 경선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면서 명 씨가 단수 공천을 요구하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한다.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을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해에서도 공천을 받지 못한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이후 경남의 칠불사라는 사찰에서 개혁신당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명 씨 측이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할 테니 비례대표 자리를 요구해 거절했다는 게 개혁신당의 설명입니다. 여당은 명 씨와 김 여사의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오히려 공천 개입 의혹이 해소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광범위하게 경선에 개입했을 거라고 지금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오히려 근거 없다는 게 지금 이 문자로 저는 해명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와 관련해 영부인이 외부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천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에서 거의 꽃과 같은 행위인데 그 선출 과정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절차들이 지켜졌는가, 그 자의적인 개입이 없었는가, 공정성이 유지됐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건 상당히 들여다봐야 될. 그런데 녹취에 등장하는 명 씨의 말이 과장된 발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가요?
단순한 선거 컨설팅 업자라고 하기엔 여권의 여러 정치인들과 접점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어떻게 명 씨를 알게 된 건지 흔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 명 씨의 자리는 주요 인사석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준 명예교수,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아들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명태균 씨는 경남 쪽에선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선거 컨설팅 업자였습니다. 행보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명 씨를 2018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예비후보 때 출판 기념회를 열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고,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김지수 전 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대변인도 2020년경 명 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기억했습니다. 저보고 국민의힘 성산구 국회의원 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에서 여론조사하는 정치 관련 업자 정도로 그 사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신뢰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 말.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명 씨를 알게 된 걸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1년 7월 초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자택을 찾아와 처음 봤고, 얼마 후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경선 막바지에 명 씨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을 받고 이후로는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고위 당직자로 이준석 의원, 정치인으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지목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박 지사는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나중에 박 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이 지역구는 김영선 전 의원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만남 방식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설명이 달랐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줄곧 명 씨가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이지만 어쨌든 윤 전 총장은 명 박사라고 칭을 합니다. 명 박사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고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박완수 지사 측도 자신이 명 씨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명 씨의 제안으로 대통령을 만나게 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명 씨와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은 더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 윤 대통령에게 명 씨를 추천했고, 명 씨와 함께 대통령 부부를 한 차례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도 명 씨가 전화를 걸어 김건희 여사를 바꿔줬고, 김 여사가 남편을 만나달라고 해 식당에서 윤 대통령을 처음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자택에 자주 들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커피숍에서 보겠어요? 대로변에서 보겠어요? 대여섯 번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자주 가셨는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집에 우편 택배 배달하시면 수시로 오잖아. 대선 기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명 씨가 직접 윤 대통령을 찾아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곳의 여론조사 목록을 보면 공표 금지 기간이었던 2월 28일부터 대선 전날까지 매일 면밀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윤한테 보고해야 돼. 윤이 보고 달라 하네. 네. 빨리 자료 달라 하네. 아침에 사무실 들렀다가 보고서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럼 직접 보고를 네.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네. 후보한테? 네. 직접. 윤도 만났고 김 여사도 만났고. 이때 비용만 6,400만 원에 달하고
다른 기관 여론조사 비용까지 합치면 수억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러 간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를. 네, 만나러 간다 해서 서울로 명태균 간다 해서 네, 그 서류에 봉투를 넣어서 이제 드렸거든요. 이에 대해 명 씨는 MBC에 여론조사를 한 기억도 없고 돈을 청구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선 자체 조사는 자신이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여준 거 내가 공표되는 거를 보여준 거고요. 자체 조사는 내가 필요해서 한 거예요. 비용 관련된 거를 내가 그분들한테 청구한 적도 없고요. 받을 생각도 없고요. 이 외에도 명태균 씨와 인연이 있는 여권 정치인들은 더 있습니다. 명 씨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도 자신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안 의원은 명 씨를 모른다며 부인했습니다. 명태균이란 이름도 처음 들어보셨고요. 예, 처음에는 앞 두 글자만 기억이 나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거 사실은 들여다보면 참 좀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서 네네. 본인이 감당해서 쓸 수도 없어요. 단일화를 내가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도 접촉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야권 주도로 김 전 의원과 명 씨에 대한 동행 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제 낚시하러 가는데 지금 이제 배 타는데 2시까지 와야 돼요? 내가 다리가 이리 아픈데 2시까지 어찌가? 윤 대통령은 경선 막바지 이후 명 씨와 통화나 문자를 한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김 여사와 명 씨의 텔레그램 대화 시점은 취임 이후였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의문이 남은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에 질의를 보낸 상태입니다. 답변이 오면 추가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그런데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다른 지역구도 있죠? 네, 전직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통화하던 중에 그런 정황이 담긴 발언을 했습니다. 경기 용인갑 선거구. 민주당이 서울과 수도권을 휩쓸었던 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여유 있게 당선됐을 만큼 현재의 여당이 강세를 보이던 곳입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6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원모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부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나토 순방을 동행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수행해 윤석열 정부 출범 초 1호기 민간인 탑승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비 후보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뭐 전혀 오지도 않았던 분이고 또 갑자기 나타났고 무소속 연대나 제3당이나 끝까지 완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무렵 예비 후보 중 한 명이었던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이원모 비서관 공천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진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에서였습니다. 야, 이게 뭐 전부 다 정신 아주 그냥 여사한테 그냥 이원모 하나 어떻게 저 국회의원 배지에 달게 해주려고 저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쪽이야. 이 의원은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김 전 행정관과 해당 매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용인 갑에서 낙선한 이원모 비서관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복귀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의 수상한 발언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나경원 캠프에 몸을 담고 있던 무렵엔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써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70억 원을 들여 총선 판세를 분석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총선과 상관없는 대선 후보 선호도를 알아보는 여론조사도 실시돼 논란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좋아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너희 여사가 니네 이병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실제로 며칠 뒤 서울의 소리엔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후 김 전 행정관은 서울보증보험공사 감사에 선임됐습니다. 수억 원의 연봉이 보장되는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국민의힘은 당무감사에 착수했고 논란이 커지자 김 전 행정관은 탈당했습니다. 경선 당시는 이미 대통령실을 떠난 뒤여서 사주를 받아 특정 후보에게 타격을 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갈등이 조장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명하고 보증보험 감사에서도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김 전 행정관과 친분이 전혀 없다며 함께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과 공격 사주 의혹까지 윤 대통령과의 갈등설이 커지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옛날에 문정권 당시 의견서 아닌가요? 그럼 그때 왜 안 했어?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요구의 강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물가, 부동산, 가계 부채, 의료 대란 등 복합 위기를 눈앞에 두고 당정이 삐걱대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주의와 정당의 질서가 훼손되는 현장에서 영부인의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점일 겁니다. 집권당이 됐다는 얘기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다음 대선에서 평가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줬던 당시 국민들한테 뭔가 정말 이러려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나 이런 회의감을 자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화요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매출은 79조 원, 영업이익은 9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성적표. 그래도 수치만 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11조 원대 영업적자, 특히 DS 부문, 즉 반도체 부문만 따지면 16조 원이 넘는 적자를 봤던 작년에 비해서는 개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문의 수장이 사과를 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영현 DS 부문 부회장은 삼성전자 경영진은 고객과 투자자, 임직원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삼성전자가 2% 이상 하락하며 6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다시 오만전자가 됐다는 자조 섞인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해왔고 선도해왔다라면은 지금은 약간 이제 양측의 그 AI와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사이에 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형국이에요. 다음으로 임상재 기자와 위기론에 휩싸인 삼성전자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실적이 개선됐는데도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데
삼성전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드러난 수치 이면에 어두운 미래가 잠재돼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사 맥쿼리는 삼성전자를 허약한 반도체 거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 방영된 드라마인 내 이름은 김삼순. 방송 당시 해상도는 SD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OTT에 올라온 같은 드라마를 보면 화질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4K, UHD, 픽셀 수가 약 24배 정도 많아졌습니다. 인공지능 덕분입니다. 대량의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알아서 드라마의 해상도와 채도, 음질을 개선했습니다. 1분짜리 영상 하는데 한 전문가 2분이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미지 하나하나 힘들게 기본적으로 AI는 1분 영상을 1분 만에 처리하는 시간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에서 한 10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만 해도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존재는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알파고의 완승이고 완벽한 대국이 아니었나, 알파고가 완벽한 대국을 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에서도 대화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인공지능은 일상화됐습니다. What neighborhood do you think I'm in? This appears to be the King's Cross area of London. 올해 노벨상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한 학자들이 휩쓸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반도체 시장의 판도도 바꿨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나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컴퓨터의 두뇌인 CPU,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쓰이는 모바일 AP 등을 말합니다. 원래 중심은 CPU, 중앙 처리 장치였습니다. CPU는 특정 분야보다는 일반적인 연산에 적합한 범용성이 높은 장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양의 데이터가 담긴 영상을 처리하는 데 특화된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 인공지능과 궁합이 잘 맞으면서 시스템 반도체의 무게중심이 GPU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GPU 같은 이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AI 가속기라는 것은 최근에 AI가 좀 버블이라는 말은 있긴 하지만 AI의 그 기술적인 전환으로 우리의 모든 산업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2022년 43조 원 수준이던 세계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30년 158조 원으로 8년 만에 4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PU의 최강자였던 인텔이 최근 매각설이 나올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고 GPU 업체인 엔비디아가 급부상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삼성전자는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 AI 반도체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GPU의 연산 속도에 발맞춰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주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기존 D램과는 구조가 다른 고대 역폭 메모리, 바로 HBM입니다. HBM 시장 전체의 점유율은 SK 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8%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AI 반도체 1위 기업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업체는 SK 하이닉스와 업계 3위 마이크론입니다. 삼성전자의 HBM은 아직도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받는 중입니다. 해외 투자사 맥쿼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HBM 매출이 2년 뒤엔 2.5배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신품을 받고 있는 게 엔비디아인 거죠. 그래서 이제 HBM 3E니 12단이니 8단이니 이렇게 아주 최신품의 부가가치 높은 것들은 삼성이 많이 못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주로 하이닉스가 거의 90% 가까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삼성전자 HBM의 기술력이나 품질이 처음부터 SK 하이닉스에 밀렸던 건 아닙니다. 2015년 전담 개발 조직을 두고 2세대 HBM을 먼저 출시하는 등 한때 하이닉스를 추월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관련 조직의 인력을 줄이는 등 투자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BM이라는 게 사실은 삼성전자가 먼저 성공을 했고 하지만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경영진이 그 개발실을 폭파했고
개발실에 있던 개발자들이 다 하이닉스로 이직을 했고 그거를 아는 입장에서는 둘 다죠. 하이닉스가 경영도 잘했고 삼성은 경영을 못했고 그게 다지 않을까요? 이런 결정을 이끈 사람은 당시 반도체 부문의 수장 김기남 전 부회장. 그렇지만 내부에선 이재용 회장의 최측근인 정현우 부회장이 핵심 조직인 사업지원 TF를 이끌면서 기술보다 비용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생긴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술력 바탕보다 그런 쪽으로 좀 특화돼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기술력도 도태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뭔가 뭐 삼성전자 이익이 높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인다면 그거는 기술 개발로 인한 그거보다는 뭐 직원들을 쥐어짜서 만든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용 회장 체제에 삼성전자가 출범한 지도 시간이 꽤 흐르지 않았습니까?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낯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시스템 반도체 업체는 설계를 하는 팹리스,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 이렇게 나뉘는데요. 의욕적으로 파운드리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0조 원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는 대규모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입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이었던 가동 목표가 2026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 공장에 파견됐던 삼성전자 직원들 중 일부는 한 달 전쯤 대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AMD, 퀄컴, 애플 같은 이른바 빅테크들이 아직 주문을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먼저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하는 그런 기업에 더 앞으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의 타일러 공장 공장 건설이 자꾸 늦춰지는 것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통상적인 인력 교체일 뿐이고 고객사 요청으로 세부 조정이 필요해 공장 가동을 2026년으로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에 이르는 대만의 TSMC입니다. 5년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파운드리에서도 1위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점유율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탁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TSMC와 달리 삼성전자는 여러 영역의 반도체에 손을 대고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반도체 생산은 매우 정밀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단 팹리스 업체 입장에선 자신들의 제품을 생산해온 TSMC에 일을 맡기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첨단 공정에서 수율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율이란 웨이퍼 한 장에서 결함이 없는 합격품이 나오는 비율인데 3나노 이하 공정의 수율이 현재 20%도 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TSMC하고 엔비디아는 굉장히 일찍부터 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칩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만일에 삼성한테 맡겨서 뭐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타격이거든요. 파운드리 부문 분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 이재용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에 동행한 이 회장은 로이터 통신에 사업 성장을 갈망하고 있다면서 분사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AI 반도체와 파운드리 부문에서 고전하는 사이 압도적인 1위를 지켜왔던 D램 분야에서도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8월 삼성전자보다 빨리 10나노급 6세대 D램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TSMC하고 경쟁에서도 지금 따라잡아야 되니까 D램은 또 우수한 인력들을 파운드리 쪽으로 또 빼버리니까 D램에 또 R&D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R&D 능력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다들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삼성전자 내부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확실하게 우리는 A라는 곳으로 가고 있고 A라는 곳에서 이러한 꼴을 가지고 오래 갈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확실한 디렉션을 주면 좋은데 그거를 직원들한테 되게 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최근엔 반도체 연구소를 개편해 연구개발 인력을 사업부로 배치한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직원들에게 절박함을 가지고 노력해달라는 경영진의 호소는 냉소를 낳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글들을 봤을 때는 직원들은 소통을 하겠다고 하지만 소통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초격차를 지향했고 인재 중심의 그런 경영을 했던 회사인데 인재 중심보다는 원가 절감 방식을 택했고 졸업과 동시에 삼성전자 취업이 보장되는 주요 대학의 계약학과에서 지난 한 해만 24명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도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삼성이 겪었던 총수 일가의 사법 리스크보다 더 큰 리스크가 앞에서 도사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